굿모닝 텍사스 2부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초대석 시간인데요. 오늘 초대석에는 이민 전문 김기철 변호사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 트럼프 대통령,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속해서 반이민 정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 이민 수속을 준비하시려는 분들이라든지 혹은 좀 이곳에서 서류 미비자로 계신 분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하시기도 하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말이 많은데 어떤 말을 믿어야 하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또 이민 전문 변호사니까 또 그런 데 대해서 많은 문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러면 이런 반이민적인 정책이 또 그 여파로 상당히 그 이민자들이 특별히 서류 미비자들이 상당히 좀 불안해했는 거 사실이고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것인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이민 수속하는 거 좀 어려워졌다. 뭐 취업 비자라든지 취업 이민이라든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이 들리는데 정말 그렇게 되고 사실입니다. 있습니까? 네,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대체적으로 아주 까다롭고 어려워졌습니다. 예. 또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고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시민권자하고 결혼해서 영주권 신청할 경우 뭐 작년에만 해도 1년 안에 그게 거의 다 끝났습니다. 네. 1년에 영주권을 받는데 지금 평균 시간이 이민국 그 자료에는 15개월에서 30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거의 반 이상이 길어졌고 네. 배 이상이 길어졌습니다. 이것이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 신청하는 경우잖아요. 사실 우리가 흔히 배우자가 시민권자인 경우에 영주권 받는 것이 가장 그래도 안전한 거죠. 안전하고 쉬운 방법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도 기간이 이렇게 늘어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거의 반 이상이 늘어날 거로 배 이상이 늘어날 거로 예상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신청을 하면 신청 한 두 달, 세 달 안에 내가 일도 할 수 있고 또 여행도 할 수 있는 여행 허가증이나 노동 허가증은 2, 3개월 안에 나왔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그거 나오는데도 거의 5, 6개월 이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또 대체적인 분위기가 옛날에는 가능하면 이민자들을 도와주고 승인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네. 근데 요즘은 가능하면 승인해주지 않으려는 뭔가 좀 까다롭고 어렵게 하려는 그런 분위기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심사가 까다로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특별히 주방재판소는 그렇습니다. 네. 가능하면 주방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역력하게 보이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강력한 반이민 정책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먼저 이민 수속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저한테 유리한 말 같아서 그렇지만 가능하면 이민법만 하는 변호사를 고용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 그 이민법도 그렇고 또 행정 절차도 그렇고 수속 기간이 너무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민법만 하는 변호사님이 잘 알고 해주는 것이 더 처리가 잘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한국 분들이 너무 조급하게 그냥 빨리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막 조급하게 빨리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확실한 방법을 찾아서 하고 또 어떠한 비리나 비공식적인 방법은 피하는 게 좋을 것으로 봅니다. 예, 영주권 신청을 빨리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정말 확실한지를 잘 가늠해보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 비이민 비자 신청이나 뭐 R1이나 뭐 E2나 뭐 H1B나 또 영주권 신청 시 우리가 485라고 그러죠. 네. 본인 체류 신분이 끝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학생 신분에서 R1 신분으로 바꿨는데 벌써 학교는 간둔 상태예요. 네. 그렇지만 학교 간두기 전에 벌써 신청을 했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꼭 이민국의 접수증 사본을 갖고 다녀야 할 것입니다. 아, 늘 가지고 다녀야 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몸에 지니고 다녀야 왜냐하면 된다. 현재 상태는 이분이 그 접수증만이 이 사람이 법적으로 신분을 유지한다고 하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만약에 R1 비자가 있으면 R1 비자 2년 반을 처음에 받고 또 2년 반을 경신해야 하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6개월 경신하는데 6개월 이상이 걸리고 있으니까 내가 R1이 끝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했어요.
근데 진짜 알으신 분은 지금 없는 겁니다. 네. 그죠? 그건 죽었으니까 신청 전에 했기 때문에 합법적이지만 합법적인 보유를 줄 수 있는 것은 그 서술증입니다. 그렇죠. 그 서술증을 꼭 갖고 다니라는 겁니다. 네. 우리 영주권 신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주권 신청하기 전까지는 지분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청한 다음에 영주권까지 나오는 데가 뭐 요즘은 1년 아니면 3년까지 걸린다 그러니까 예. 그 기간 동안에 항상 그 접수증. 접수증도 갖고 다니시고 우리가 EAD를 계속 갱신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거의 갱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영주권 신청할 때 우리가 그 EAD라고 노동허가를 신청하면 그게 1년이 나옵니다. 네. 2, 3개월에 1년이 나오고 1년 안에 영주권이 나오니까 그거를 다시 갱신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네. 요즘은 이것을 한 번 갱신하고 두 번 갱신하고 이렇게 계속 지체되면 3번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예. 왜 이걸 갱신하는 게 중요하다면 이걸 갱신해야 내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갱신됩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은 참 불법 체류자 단속 심하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합법적으로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일찍 그 노동허가증도 빨리 갱신을 해서 드라이버 라이센스 갱신해서 그게 익스파이어 되지 않도록 하는 예.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취업 이민 비자 신청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이전까지만 해도 제가 기억할 때 뭐 한 2년 전 그때만 해도 3순위 순위가 빠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순위는 아주 열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취업 이민은 어떤 면에서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 오기를 지금 많이 신청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기회예요. 예, 지원자가 줄었기 때문에 지원자가 워낙 줄었기 때문에 반이민 정책 그 영향을 지원자가 받아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쿼다는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네. 지금 한 달도 기다릴 필요 없이 다 열려 있습니다. 3순위 비숙련직이요. 비숙련직도 열려 있습니다. 네. 문제는 한국에서 비자 신청하는 분들은 예. 지금 1년 정도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 대사관에서 3순위 취업 이민 비자를 신청할 때, 특별히 비숙련직으로 신청할 때, 이분들이 이것을 고려한다고 하면서 행정적인 절차로 지금 다 묶어놓고 있습니다. 거의 1년간 거의 이렇게 행정적인 절차로 처리하지 않고 있어서 그게 문제입니다.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AP라 그러는데 Administrative Process라 그러고 네. 아직 진행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를 3순위 취업 비숙련직에 뭔가 비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다 제거하기 위해서 확실한 케이스도 확실한 케이스 나오는 케이스 가끔 나오는 케이스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90% 이상의 케이스는 지금 보류되고 있습니다. 이 신청을 했는데도 이 진행이 안 되니까 그 막혀 있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그러니까 되는 거네요. 미국에서는 다 이게 미국 안에서는 내가 고용주가 그 취업 신청을 해줘서 그게 어프로브되고 어프로브되면 한국에서 이제 취업 이민 비자를 신청할 때, 네. 그러니까 엠버시에서 제동을 건 거예요. 이거는. 그렇군요. 엠버시 제동을 걸어서 이것을 다 보류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한국에서 3순위 특별히 비숙련직 3순위로 취업 이민 비자를 받으려고 한 분은 조금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상태에서는요. 예, 알겠습니다. 그 자녀 초청은 어떤가요? 시민권자 자녀 초청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뭐 이민법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가능하면 이 가족 쿼다를 반 이상 줄인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그 목적인 것 같은데 네. 줄이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정말 해줘야 할 사람만 해주자. 그래서 시민권자 배우자 그리고 미성년자 자녀 그러니까 21살 결혼 안 한 미성년자 자녀만 해주자. 예. 영주권자든 시민권자든 그 부분만 해주자는 게 골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형제 초청도 가능하고 그죠?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는 결혼한 자녀도 초청하는 게 가능하고 네. 물론 결혼 안 한 자녀도 가능하고 21세 자녀도 가능한데 그 쿼다를 다 없애자겠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법으로 되려면 시간은 좀 걸릴 거지만은 그렇게 예상할 수 있다는 거네요.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미 신청해 놓은 사람은 보호받을 거니까요. 네. 그래서 형제 초청하거나 또 시민권자가 뭐 결혼한 자녀 아니면 20 이상 된 자녀를 지금 해놓으면 좋다고 봅니다. 예. 이거를 이 쿼다를 막힐 수도 없애겠다고 말이 많기 네. 때문에 그리고 또 취업 이민 하려고 한 분은 제가 말한 것처럼 문호가 다 열려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반이민 형제 때문에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더 열려 있어요. 예.
또 더 열려 있는 경우가 아니고 많은 분들이 처음에 H1B를 받고 그다음에 재비민을 신청하는데 H1B를 아주 어렵게 했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말 어렵게 했어요. 이거는 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이게 그러니까 H1B가 전문직으로 H1B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어떤 직으로 하든 전문직이라는 것을 챌린지합니다. 예. 이게 어떻게 전문직인가?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티스트, 컴퓨터 엔지니어, IT 엔지니어가 전문직이 아니라면서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상당히 비상식적인 거예요. 예. 뭐 취업 이민 그 대상에 합당하지 않다. 아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러니까 H1B가 거부하는 그렇죠. 그런 H1B 사례도 있다. 그렇죠. H1B는 전문직이 하는데 스페셜 오큐페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IT 엔지니어가 전문직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때까지는 그 한 네. 번도 그 챌린지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H1B가 어렵게 하니까 H1B를 받은 다음에 취업 이민을 신청합니다. 예. 대부분의 경우는. 근데 H1B 때 어려우니까 취업 이민이 줄어졌기 때문에 가능하면 취업 이민이 할 수 있는 분은 다 문호가 열려 있어서 빨리 하는 것이 좋고요. 확실하게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그리고 이 취업 이민 쪽도 트럼프 행정은 반 이상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비숙련제, 숙련제 다 없애고 정말 고능력자, 그 highly skilled person만 받으려고 하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거기기 때문에 예. 지금 그 할 수 있는 분은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예. 투자 이민은 어떤가요? 투자 이민도 지금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은 개인적으로 100만 불 투자하고 만약에 리저널 센터나 뭐 루럴 로케이션에는 50만 불 투자가 이렇게 투자액인데요. 네. 지금 이민국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것을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개인 투자는 180만 불까지 올릴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네. 리저널 센터는 80만 불에서 100만 불까지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올라지면 훨씬 부담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게 네. 계속 석 달씩 6개월씩 이렇게 연장되고 있는데 이건 곧 바뀔 것 같으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은 빨리 하는 것이죠. 예. 자, 이민 수속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또 대처법이었고요. 다음은 또 서류 미비자들 우리가 이제 불법 체류자라고도 부르는데 예. 요즘 또 아이스의 이 급습도 많이 뉴스로 들리고 있어요. 어떻게 또 주의를 해야 될까요? 지금 텍사스주 같은 경우는 생츄어리 시티 밴에 많은 그 부분들이 유효하게 집행이 그렇습니다.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대도시를 빼놓고는 달라스, 휴스턴, 아스튼, 샌안토니오 대도시로 빼놓고는 생츄리 밴 팔러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 적용된다는 말은 지역 경찰이 이분의 이민 체류 신분에 대해서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게 불분명하면 일단은 검거해서 우리 이민 단속 당국에 넘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교통 위반으로 이 경찰이 제지했을 때 교통 위반만 걸리는 게 아니라 그 로컬 경찰이 신분까지 물어볼 수 있다는 있고 겁니다. 자칫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렇죠. 그 디테인 될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그래서 참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운전 면허증이 만기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네. 이것은 합법적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예. 그리고 비서류자들도 미서류자들도 일단은 운전 면허증부터 확인하거든요. 경찰이. 예, 그래서 운전 면허증만 확인되면은 더 이상은 질문 안 하는 게 대부분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예. 텍사스 주에서는 갱신이 안 되죠. 서류 미비자의 경우.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타주에서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 정말 미국 꼭 텍사스에 살기가 불편하시면 타주로 가셔도 되고 주로 말해서 오리건, 워싱턴,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뉴욕, 특별히 캘리포니아는 불법 체류자에도 운전면허증을 줍니다. 네. 그래서 그거 가서 살면 돼요. 한 3, 4개월 살다가 와서 캘리포니아 라이선스 갖고 오시면 됩니다. 네. 불법적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가서 사시고 예. 거기서 정말 거기서 주민으로 몇 달 있으시고 네. 라이선스 받은 다음에 다시 오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게 가끔 일어나는 일인데 서류 미비자들은 차로 운전할 때는 가능하면 국경지대에 가까워 있는 고속도로, 특별히 하이웨이 10번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에는 엘파소도 지나고 여러 그 이민 단속 요원들이 있겠죠. 요원들이 있고 예. 그리고 요즘은 그 특별히 또 그 보러 가까운 데서는 공항에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비행기 여행도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그렇습니다. 좋으시겠네요. 그래서 이민국 당석 활동이 있었는지 좀 구글을 통해 점검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예. 요즘 뭐 아이스 레이즈라고 하잖아요. 그 그렇죠. 이민 세관 단속국의 그 일터 급습에 대한 뉴스들 상당히 그렇죠.
많이 나오고 그렇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트럼프 업데이트 행정부가 보셔야 되겠습니다. 행정부가 예. 요즘은 아이스 그 습격이라 그럴까요? 아이스 레이드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생츄리 스테이트입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우리 피난처 주라 그러죠. 캘리포니아나 뉴욕이나 그런 주에 그런 주를 더 공경하기 위해서 아이스 요견들이 거기에 더 집중적으로 많이 파견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뉴욕 공항에서도 아이스 직원들이 나가서 사람 점검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고, 네. 특별히 캘리포니아에서는 특별히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정말 이렇게 이 생츄리 CD법을 옹하고 있는 거기에서는 특별히 아이스 요원들이 많이 파견돼서 예.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그리고 서류 비자들은 그래요. 법적인 신분이 있고 믿을 만한 사람, 신분이 있는 자녀들이나 친척들이나 그 믿을 만한 사람들 은행 구자를 같이 해놓은 게 좋습니다. 예, 본인이 혹시 어떻게 될 때를 대비해서 대비해서 누군가가 은행에서 돈을 뺄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힘들면 위임장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예, 미리 작성을 해두시는 게 좋다고 좋겠고요. 봅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죠.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네. 법인을 만들어서 서류 미비자도 법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소유권이 있는 이사로 하시고 소유권 없는 이사를 한 명 두셔서 그 네. 사람을 대표로 하면 본인이 혹시 문제가 있더라도 이 사람이 다 대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원치 않지만 불행하게도 범죄에 관련되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그것은 될까요? 제가 보기엔 더 중요한 것은 형법 변호사보다 민법 변호사가 지금 더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시민권자 자녀가 있는 경우, 그분들은 꼭 그들이 출생 증명서나 영주권 사본을 항상 갖고 다니는 게 좋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신분을 증명 못할지라도 내가 내 자녀가 있고 시민권자 자녀가 있고 영주권자가 자녀가 있다고 보여주면은 이민국에서 일단은 이 사람이 불체 신분이기 때문에 감금을 합니다마는 보석금을 정합니다. 네, 그 보석금을 정해서 이제 그 추방 코트에 추방 법정에 나올 수 있도록 보석금을 내고 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네. 보수점을 낮게 측정되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래서 내가 추방 코트에 가서 내가 미국에 있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면 이제 그 반대를 정하는데 보석금을 정하고 보석금을 낮게 정하는데 아주 유리합니다. 예, 왜냐하면 보석금이 이민 보석금은 다른 데서 대신해서 내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네, 그래서 그게 주로 최저는 1,500불, 최고는 25,000불까지 갑니다. 예, 이걸 캐시로 내야 되는 거니까 힘드니까 이런 혹시라도 걸리면 자녀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야 내가 자녀가 있고 미국에 올 수 있는 길이 있다. 왜냐하면 내가 추방되면 자녀들이 극심한 피해가 있다고 보면 그 길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길이 있고 자녀가 있다는 걸 보여주면 보석금을 측정해주고 예. 그리고 좀 낮게 측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시민권자 자녀의 출생 증명서 예. 뭐 이런 것들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요. 예. 자칫 뭐 교통 티켓 끊었다가도 이제 불체자라는 게 알려져서 그렇죠. 감금될 수 그렇게 됐습니다.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본인이 권리를 좀 알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일단을 감금을 하면 내가 오케이 지역 경찰한테 감금됐다 그럽시다. 그러면은 이분을 뭐 교통 티켓이 금방 처리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아이스가 올 때까지 이민국에 아이스 홀더를 붙여놓은데 그게 48시간만 유효합니다. 예, 46을 지날 동안 아이스가 와서 이 사람을 이제 이 사람을 테이크 카스터디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을 데려가야 되는데 예, 안 데려가면 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네. 때로 어떤 카운티에서 내줘 버립니다. 그러면 그냥 나오면 되는 거예요.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권리를 주장할 있겠네요.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하여튼 여러 가지가 알겠습니다. 많은데요. 하여튼 이런 것을 잘 생각해서 예. 다 준비해놓고 본인 상황에서 다 최선을 준비한다면은 그냥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미국 생활을 가족과 함께 즐기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예. 자, 오늘 트럼프 정부의 강력한 반이민 정책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이민 전문 김기철 변호사님 아주 구체적인 설명해 주셨습니다. 유익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기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